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네, 지금 이 흐르고 있는 노래는 정엽 씨가 부른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러죠, 그렇죠? 희진이가 하루 종일 듣고 있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수강후기에다가.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막 찾아서 하루 종일 정말 들었었던 노래입니다. 좀 사랑 노래인 것 같은데 마침 선생님이 그 무렵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사랑에 대한 이렇게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좀 아주 많이 친한 수능특강 경제를 하시는 윤희석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완전 사랑하죠. 뭐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지 완전 사랑이 어딨고 매우 사랑이 어딨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자막 보여주시죠. 네,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요. 우리가 싸워서 지켜온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해. 자유와 존엄,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굶지 않을 권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해.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해. 그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해. 네, 여러분 너무너무 애쓰시고 계시죠? 네, 여러분에게 이것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멋있죠? 네, 네 오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연습했는데. 네, 37강입니다.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 어디냐면 172페이지가 아니고요. 168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168페이지에 민주적 정치 문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7강째 왔네요. 37강 민주적 정치 문화. 선생님이 5단원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5단원은 그동안 우리가 1, 2, 3, 4단원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는 그런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배울 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소개해 보면 여러분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민주적 생활 양식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민주주의적 생활 양식이 그냥 일반적으로 뿌리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성숙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형의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은요. 첫 번째 민주적 생활 양식에 대해서, 두 번째 시민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정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중에 현대 민주사회에서 가장 요청되는 것이 참여형의 정치 문화다.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상 이 민주적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단원의 민주주의의 의미할 때 사실은 다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민사회 하는 부분 역시 2단원에서 정치과정과 참여 이야기를 할 때 시민단체 이야기하고 그럴 때 사실은 얼추 이야기가 다 나왔던 부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정치 문화에 대한 것이고요. 이 정치 문화에 대한 것, 정치 문화 구분해서 알아볼 텐데 이 구분하는 그 기준들 2단원에서 배웠던 정치과정 모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5단원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동안 1, 2, 3, 4단원에서 배운 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서 여러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굉장히 간략하게 할 거고요. 정치 문화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민주적 생활 양식.
선생님이 우리 수능 특강 교재로 해서 한 주제가 이렇게 끝나면 그 주제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모아서 이렇게 자료실에 올리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5단원 이 끝쯤에 이렇게 가서는 해당되는 사실 기출문제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1, 2, 3, 4단원과 다 연결고리 속에 있고 1, 2, 3, 4단원 기출문제를 소개할 때 이미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볼게요. 민주적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 1단원에서 민주주의의 의미할 때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배웠던 생각 나시죠?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피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예? 뭐 국민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저 사람 민주적이야. 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이 생활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적 생활 양식의 토대가 되는 것이 뭐 이런 거, 관용, 공동체 의식, 준법 정신, 이런 것들이 민주적 생활 양식의 토대가 된다면 그중에서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것이 관용이죠. 그렇죠? 관용이 뭐더라? 잘 생각 안 나시는 학생들은 1단원으로 다시 가봅니다. 네.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런 태도, 그런 것을 관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토대 하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첫 번째 대화와 토론을 거치고 타협과 양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이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사실은 이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을,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의 전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했었고요. 네. 특히나 모의고사에서는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 생활 양식 정리하면 이런 토대 위에서 대화, 토론,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한다라는 것. 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사회예요.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 어디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공익을 추구하고 그런 사회를 시민사회라고 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 있는 경제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여기에 간섭을 받지 않는 대로 독립되어서 그들 시민의 권리나 공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를 시민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잘 성숙한 나라에서는 이 시민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횡포는 없는지 잘 감시하고 권력에 대해서도 잘 감시, 통제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시민사회의 활동들은 다양한 시민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민단체가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 있죠?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화될수록 이 시민사회의 영역이 확장되고 시민사회가 제대로 된 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큰 줄기로 보세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민주적 생활 양식이 곳곳에 퍼져 있어야 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들의 권리와 그다음에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시민사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 어떤 국가 권력 기관이나 이런 데의 통제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핵심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게 정치 문화라고 했죠. 그래서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치 문화에 대해서는 수능에도 한 2번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여러분 꼭 이해한 후에 암기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정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여러분 그 민주적인 정치 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뭐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다거나 또는 뭐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하는 그런 민주적인 제도들 있잖아요. 그 민주적인 제도들을 모두가 받아들여도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각 나라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체화하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 정치 문화라는 걸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문화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크게 개인의 정향, 개인의 정치적 정향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이 얼마나 동질적인지, 의견의 동질성에 따라서, 정치적 의견의 동질성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방향성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 방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치 문화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의견이 동질적이냐 아니면 아주 이질적이냐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정치적 정향에 따라서 세 가지 정치 문화를 구분할 수가 있고, 의견의 동질성에 따라서 두 가지 정치 문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서 나오는 그 용어,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방향성, 정향에 따라 구분하는 그 세 가지 용어들 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오늘 공부할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지금 5단원의 내용들은 앞에서 배운 1, 2, 3, 4단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문화를 개인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해 따라서 나눌 때 나누는 분류 기준은 2단원에서 배운 정치과정 모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과정 모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정치과정 모형 혹은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하죠.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육아하기 너무 힘들어요. 등등등. 그런 요구를 정책결정기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정책결정기구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 국가기관이 되고, 구체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하는 국가기관이 되죠. 이것을 보다 더 유식한 말로 선생님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정치체제라고. 사람들이 많은 어떤 요구와 또는 지지 그런 것들을 정치체제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공식적인 국가기관, 정책결정기구 속으로 집어넣죠. 그러면 이 정치체제는요,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었죠? 산출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산출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좋아, 나빠 평가하게 되죠. 여기서 정치 주체,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어넣죠. 그래서 이 과정이 돌고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이 정치체제, 정책결정기구와 국민들, 정치 주체 사이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그거에 따른 정책을 내놓고 또 그거에 평가하고 계속 이렇게 역동적인 상호과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권위주의 사회라든가 하는 데서는 정치체제가 알아서 모든 정책 결정을 하고 국민들은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개인의 정치적 방향성에 따라서 정치 문화를 나눌 때 나누는 기준은 이 네 단계에서 투입, 정치체제, 산출, 정치 주체라는 이 네 단계에서 그 국민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비교해 보면 정치 문화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냐면, 그려볼게요.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의 정치 문화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생활 양식이 곳곳에
시민사회가 성숙해야 되고 참여형의 정치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했죠. 참여형의 정치문화는 향리형과 신민형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이라는 정치문화를 나누는 분류 기준은 이 각각의 네 단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입니다. 예,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네. 투입, 정치, 체제, 정치 주체, 좀 더 봐야 되네요. 네. 산출. 네.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향리형의 정치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향자는요, 고향할 때 향자입니다. 고향가다 할 때 향자. 다시 말하면 이 향리형의 정치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고향에만 관심이 있어. 지방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냥 부족사회, 여기 내부, 거기에만 그냥 관심이 있는 거지 아주 궁극적으로 큰 단위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국가가 돌아가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관심이 없고 그냥 부족사회, 고기 근방,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적극적으로 투입, 요구하고 어떤 지지를 보내고 하는 것들 하지 않습니다. 네, 않아요. 마이너스라고 쓰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향리형, 고향에,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큰 단위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어떻고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등등의 정치 체제, 정책 결정 기구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할까? 내가 정책 결정하는 주체야라고 생각 안 하겠죠. 네. 지역에, 거기 지방에, 부족사회, 거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뽕 하고 나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향리형의 정치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 먼 옛날 부족사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이 향리형의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에 우리 엄마가 저 시골에서 농사짓고 혼자 살고 계세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엄마 무슨 TV도 없어. 예, 이거 전기도 TV도 없고 그럼 맨날 농사짓고 그러고 계신다고 해봅시다. 요구나 지지 안 보내겠고 대통령 선거 이번에 했는지 그다음에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지 이런 것도 관심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구나 생각 안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삼색 신호등 체계라고 그래서 교통신호등 체계 바꾼다고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심하니까 그것을 걷어들인다라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 저희 엄마 만약에 모릅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것을 이렇게 대출을 막 많이 해주는지 적게 해주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엄마는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 향리형의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향리형의 정치문화를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보통 또 문제집이나 어디에도 향리형의 정치문화가 나타나는 사회는 미분화된 전통사회에서 나타난다 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미분화된 전통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치문화 형태라는 것이지 현대사회에 없어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향리형의 정치문화라고 하는 거 적극적으로 요구, 투입, 지지 이런 거 하지 않고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에도 관심이 없고 내가 주인이라고 물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 정치체제, 정책결정기구, 공식적 국가기관, 정치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괜히 우리 엄마를 매도했네. 네. 그 다음에 신민형의 정치문화를 보도록 할게요. 신민형의 정치문화라고 할 때 이 신자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신자는 신하할 때 신자입니다. 신하. 예. 그래서 국민이 신하처럼 느껴지는 형태의 정치문화입니다. 국민이 신하. 내가 신하라고 느낀다는 것은 개인이 내가 신하라고 느낀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은 아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지배하는 거, 저 위에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정치 체제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건 아는 겁니다.
역시 나를 지배하고 내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뽕 하고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것에 잘 주목을 해보시면 그 신화라고 하는 것, 신화라고 한다면 나를 지배하는 뭔가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체제, 산출, 정책이 나오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요. 네, 무서워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라고 물론 생각하지 않겠지.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민형의 정치 문화는 주로 어떤 사회에서 나타나냐면 권위주의 사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참여형의 정치 문화예요. 현대 민주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이 정책 결정 과정 모형이 잘 돌아가려면 국민들이 이 모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정치 체제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며 나온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모든 과정에 플러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사회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 향리형의 정치 문화가 보통 이런 사회에서 신민형의 정치 문화가 권위주의 사회에서 참여형의 정치 문화가 현대 민주사회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 세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요. 다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참여형의 정치 문화가 한 7, 80%, 신민형의 정치 문화가 조금, 그 다음에 형형의 정치 문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정치 문화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비중이 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는 참여형. 네, 이렇게요. 우리나라는 참여형의 정치 문화를 가지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맞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의견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서 의견이 얼마나 동질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합의형의 정치 문화와 다극형의 정치 문화로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 필수 자료가 필수 자료 여러분 보시면 171페이지입니다. 네, 선생님이 여기 준비는 안 했는데요. 171페이지에 보시면 합의형의 정치 문화와 다극형의 정치 문화에 대한 이 아주 익숙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다 아주 간략하게 그려보면 네, 이 가운데 중도고 우, 좌 이렇게 돼 있으면 합의형의 정치 문화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가지로 이렇게 합의한 형태, 또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이렇게 되는 경우, 네,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도 합의형의 정치 문화다라고 해요. 우쪽으로 또는 좌쪽으로, 또는 중도 쪽으로. 다시 말하면 합의형의 정치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꼭 중도 의견만 많은 경우를 합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 좀 아주 다수의 의견이 형성된 상태, 그것을 합의형의 정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다극형의 정치 문화를 그려보면 좌와 우의 의견이 이렇게 반반 정도씩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팽팽하게 대립하죠. 그렇죠? 사회가 갈등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이 그림 잘 이해되셨나? 네. 중도 쪽으로 모여있건 좌쪽으로 모여있건 우쪽으로 모여있던지 간에 어떤 통일된 의견이 존재한다면 합의형의 정치 문화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이 작년도 이 수능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 이 지문은요. 이게 바로 연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능 10주안성이었나? 10주안성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지문이 그대로 해서 문제가 다르게 출제가 되었고 아주 익숙한 지문이라 거의 대부분 작년에 정치를 선택해서 시험 봤던 학생들은 연계 문제라는 거 바로 알아낼 정도로 그렇게 연계 아주 대표적인 유형 지문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낸 문제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음 자료에 밑줄 친 기역과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커피숍에 모여서 정책 토론을 하는 커피파티라는 모임에 12만 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하였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이 커피파티를 가져다가 작년에 가라 만든 정치에서 한 20분 동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커피파티라는 모임은 그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에 조직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주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토론을 하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모여서. 그래서 커피파티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각종 행사,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각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사는 지역별 토론을 거친 후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며 이를 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소통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민주적 생활 양식이 진짜 막 이렇게 뻗어 있는 이렇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기역은 커피파티라고 하는 이 모임은 정책 결정 과정,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네요. 틀렸죠, 여러분? 그렇죠? 1번 바로 정답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공식적 국가 기관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하는 공식적 국가 기관이 정책 결정을 수행하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국민들이 아주 자유롭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 산출 기능을 담당하는 건 공식적 국가기관입니다. 지금 커피파티라고 하는 모임은 비공식적인 모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번 정답이 되네요. 2번 확인해 볼게요. 웹사이트 운영하는 것을 통해 이런 활동은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그렇죠? 그다음에 디귿 니은 또 아니다. 기억 커피파티네요. 커피파티 활동은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죠. 네. 그다음에 니은을 통해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그렇죠.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해서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전자민주주의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투 개표 과정의 복잡성을 감소시키죠. 그렇죠? 일일이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단순해지고 간단해지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리을은 소통을 통한 합의, 대화를 통한 토론을 통한 어떤 합의 과정에 이르는 것,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합의 과정에 이르는 이것은 바로 생활 원리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기출문제 봤습니다. 이제 실전 문제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되는데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앙리 마티즈의 그림 여러분 2장을 보셨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그 나얼이라는 가수가 브라운 아이즈 맞죠? 이 노래를 막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수이기도 하면서 또 화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막 그림을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 감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진짜 깨고 막 하더라고요. 마티즈라는 작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정치는 사회 과목은 암기 과목이다. 그냥 단순 암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많은 고정관념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고정관념들 깰 때 정말 새로운 세상도 볼 수 있고 이 정치라는 과목도 재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로 딱 넘기면 17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72페이지의 문제 차례차례 1번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다음 법 규정에 나타나 있는 의사결정 원리와 관련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그럼 172페이지 1번 문제예요. 헌법 제49조를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하죠. 네.
여러분 이 일반 의결 정족수 기억하시고 예산안은 심의 의결할 때도 일반 의결 정족수입니다. 특별 의결 정족수 있죠? 쫙 국회 홈페이지에 가면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거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 없이 사안에 대해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재의결할 때, 헌법 개정안 제출할 때 이렇게 사안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그때그때 나오는 특별 의결 정족수, 탄핵소추 의결할 때 이런 범위 내에서 여러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가 찬성과 반대가 같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회법 제109조에 보니까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규정은 이 다수결의 원리, 가장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하는 건데 그것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제 정한 거죠. 그런 의사결정 원리가 나타나 있죠. 네, 보겠습니다. 기억. 양적인 우세를 통해 질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다수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동등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이런 의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상태에서 가장 많은 수가 찬성하는 의견이 질적으로도 맞는 의견이다라는 전제하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적으로 우세한 의견이 질적으로도 그래 맞는 의견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규정들이 나타난다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죠? 양적으로 많은 것이 그래 질적으로도 훌륭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대화 토론 과정이 선행될 때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다수결을 통해서 의사결정할 때 그 바로 전제 조건에는 충분한 대화, 토론, 타협, 양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중요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원화된 사회가 될수록 어때요? 더욱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그 과정에서 대화, 토론, 그리고 양보와 타협을 거쳐서 해결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 민주적인 생활 양식,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인 이 다수결의 원칙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리을 볼까요? 네, 의사결정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의 영향력이 같다는 것이 전제된다. 여러분 다수결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떤 세력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을 한다면 그 다수결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각각의 구성원이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다수결을 했을 때 그 다수결이 의미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 1번 풀어봤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그 표 분석되는 이런 표 분석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여러분 여기 작게 돼 있는 거 이거 자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아주 그 선거 파트에서 그 표 관련된 그런 문제 풀 때도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기 밑에 조금 작은 글씨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네, 볼게요. 표는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 정도와 유권자의 정치 참여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크게 어떻게 나눴냐면 지방자치를 신뢰하는 유권자와 지방자치를 불신하는 유권자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과거에도 이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하겠다. 여기는 참여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두 개는 과거에는 했으나 과거에는 안 했으나 어쨌든 간에 앞으로 안 하겠다는 미래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참여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작은 글씨를 한번 볼게요. 지방정치가 혹은 지방공무원이 면담, 지방신문, 방송국에 전화나 투고하는 것은 전통적인 정치 참여 형태로 다시 말하면 지방정치가 혹은 지방공무원과 면담 여기 앞에 두 개는 전통적인 참여 형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집단 시위에 참가하거나 반정부 정치 시위 참가하는 것은 여기는요. 비전통적인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정리가 됐네요. 다 보시면 예, 참여하겠다, 미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크게 신뢰하는 유권자와 아닌 유권자, 위에 두 개는 전통적인 참여 방법과 비전통적인 참여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지방자치를 신뢰하는 유권자는 지방자치를 신뢰하는 유권자 위에 봐야 되겠죠. 신뢰하는 유권자는 미래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미래의 참여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신뢰하는 참여자는 미래의 참여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여기 참여하겠다라는 측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측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참여하겠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대강 이렇게 봐도요. 45%, 그다음에 뭐 49%, 69%, 72% 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를 신뢰하는 유권자는 미래의 정치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지방자치를 신뢰하는 유권자는 역시 위네요. 지방자치를 신뢰하는 유권자는 전통적인 참여 형태를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전통적인 41%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참여하는 것 중에서 보면 이 전통적인 것의 더 퍼센테이지가 비전통적인 것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신뢰하는 유권자는 전통적인 참여 형태를 이런 집단이나 시위 참가나 반정부 정치 시위 참가 등의 비전통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3번.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하든 안 하든 간에 전통적인 정치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전통적인 참여를 보다 더 선호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불신하는 유권자도 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에 비해서 비전통적인 참여에 비해서 전통적인 것을 좀 더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하든 불신하든지 간에 전통적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가 더 크죠. 그렇죠? 네. 4번 보겠습니다. 4번이요? 네. 지방자치를 불신하는 유권자는 이 아래 되겠네요. 모든 유형에서 미래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참여 안 하겠음, 참여 안 하겠음, 참여 안 하겠음, 참여 안 하겠음. 여기 보세요. 예? 과거에 했으나 안 하겠음 다 합쳐서 보시면 미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지방자치를 신뢰하는 유권자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정치가 혹은 지방공무원과 면담 이런 것들은 참여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참여하겠다는 게 조금 더 높긴 했어요. 여기는. 그런데 불신하는 유권자는 모든 측면에서 미래 참여에 참여 안 하겠다. 소극적인 것이 더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맞고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 5번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지방자치를 신뢰하는 유권자는 불신하는 유권자보다 비전통적인 참여 형태에 더 부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방자치를 신뢰하는 유권자는 불신하는 유권자보다 비전통적인 참여. 여러분 보시면 집단 시위 참가, 반정부 시위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세요. 참여 안 하겠음, 여기 안 하겠음 하고 보면 어디가 더 안 하겠음이 더 많아요? 네, 여기. 불신하는 유권자가 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신뢰하는 유권자가 불신하는 유권자보다 부정적이 아니라 불신하는 유권자 쪽이 비전통적인 이 참여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참여 안 하겠다라는 그 비율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어렵죠. 그렇죠? 하나하나 다 따져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1, 2번 문제 받고 이제 뛰어넘어서 4번으로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다는 개인의 정치적 정향, 방향성에 따라서 정치문화 유형을 분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투입, 산출, 정치체제, 정치주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투입과 산출 과정 모두의 수동적입니다. 예? 여기 투입과 산출 모두의 수동적인 가는 향리형이죠. 향리형. 지방형이라고도 합니다. 가. 그다음에 나 볼게요. 투입에는 수동적.
예, 뭐 요구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산출돼서 나온 정책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반응합니다. 네, 이거 뭐죠? 신민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볼게요. 투입과 산출 모두 능동적인 것이 참여형의 현대 민주적 정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보면 향리형의 정치 문화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우리 공식적인 국가기관, 국가기구과라는 그 고차원적인 그런 그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없고요. 신민형은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있고요. 참여형도요. 네, 됐죠?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보면 나와 다를 구분하기 위한 적절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는 신민형과 참여형이죠. 그렇죠? 신민형과 참여형의 공통점은 산출에 대해서는 반응한다는 거. 그리고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의식이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겠어? 차이점은 투입에 대해서. 또 하나, 내가 정치 주체라고 생각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 신민형의 정치문화는 투입 안 하고 내가 정치 주체라고 생각 안 하지요. 그렇죠? 참여형의 정치문화는 열심히 요구하고 지지 보내고요. 그리고 내가 정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입하고 정치 주체 측면에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적절한 질문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가? 의사 표현하고요. 요구와 지지 보내고요. 그래서 보내면 참여형.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무서워서 할 생각도 못하게 되면 신민형 되죠. 그렇죠? 기억의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 또 어떤 식으로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신민형이구나, 참여형이구나 하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네.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의식이 다원화될수록 바람직한가? 다원화라는 얘기는 좌파, 우파, 중도우파, 중도좌파,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것하고 하나로 모두 좌파, 모두 우파, 아니면 가운데 모두 중도 이렇게 돼 있느냐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정치 문화를 나눌 때 정치적 의견이 동질한가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는 합의형과 다극형의 정치 문화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다원화되어 있는가? 다원화되어 있어? 아니야? 아니면 합의형. 다원화되어 있으면 다극형.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디귿 볼까요? 행정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행정부와 의회가 굉장히 밀접하면 의원내각제. 둘이 독립적이면 대통령제. 이거랑 지금 정치 문화랑 아니죠. 이건 제도죠. 그렇죠? 정치 제도입니다. 정부 형태라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정치 문화잖아요. 아니네요. 네, 보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류 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환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시 요구하고 하는 그 과정, 그것을 환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환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우리 국민, 정치 주체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환류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 참여형의 정치 문화, 그렇지 않으면 신민형의 정치 문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리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렸는데 이거 모르나 봐. 여러분 진짜 수능 특강의 각각 문제들이요. 몇 문제는 술술 풀어지는 거 있지만 대부분 어려워요. 정말. 그러니까 한 번 풀어서 맞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연계가 똑같이 나와서 번호 순서 바꿔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췄다고 그냥 덮어버릴 것도 아니고 틀렸다고 좌절할 것도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로요. 네. 4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이제 더 보지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여러분 5번 문제입니다. 174페이지 5번 문제 딱 보시고요. 어느 나라의 정치 문화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과 조사 결과고요. 이에 대한 분석이나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작은 글씨 보면 이 질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의 정치적 이념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념이 진보인 사람은 어떤 C당을 많이 지지했네요. 그리고 이념이 중도 쪽인 사람도 역시 C당 지지가 많았고 자기 이념이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A당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B당 지지 유권자들의 모습이 확산될 경우, B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 합의적 정치 문화가 조성되기에 유리할 것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일단은 B당이 왜 B당 지지자들이 늘어나면 합의적 정치 문화가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B당이 중도야? 그것도 아니고 B당 지지자 C당으로 다 가거나 아니면 A당 지지가 많아지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형성될 때 합의적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이지 갑자기 이것도 저것도 아닌 B당 지지자들이 나타나면 합의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2, 3, 4, 5는 확인해 보죠. C당의 정치적 이념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진보적일 것이다. 진보 쪽에서 많이 찍었죠. 네, 그 다음에 3번.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의 지지율 차이가 가장 큰 것은 D당이다. 그렇죠.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의 차이가 다른 데 비해 보시면 가장 큽니다. 네. 다음 볼까요? 특정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그런 이념 분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일단은 진보 쪽과 보수 쪽을 나눠서 이렇게 딱 반반인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보시면 진보와 중도 쪽, C당 쪽, 그리고 A당 쪽, 보수 쪽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거대 정당의 경우, 큰 정당의 경우를 보면 A당이나 C당이 큰 정당일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 이제 투표율이 높았던 것을 보면, 네. 이 정당의 경우 정당 투표보다 지역구 투표에서 득표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당 투표보다 지역구, 정당 투표보다 지역구, 정당 투표보다 지역구. 그래서 큰 정당의 경우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으로 고르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174페이지 5번까지 문제를 여러분 풀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쭉 지금 오고 있는데요. 1단원부터 지금 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거의 종착점에 다 다다릅니다. 실제로 그 통일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로 통일 딱 하나만 주제로 해서 이렇게 출제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오늘까지 해서 거의 공부를 하신 건데 조금 더 안내를 하자면요. 다음 시간에 통일이 끝나면 38강째가 끝납니다. 그리고 39강부터 42강까지 해서 그동안 좀 못 풀었던 문제들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막 군데군데서 골라가지고 좀 정신이 없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풀이 실전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좀 보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심화 5강부터 14강까지 남아있는 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또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통일 마지막 이야기 남아있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